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한테 꾸준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100% 활용법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뭐 우리가 웬만하면은 안 좋은 일로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으면 좋은데 사실 살다 보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들에서 자문을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임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선임한 변호사가 나한테 충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사내 변호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내 변호사는 회사를 위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일정한 노하우가 있어서요. 이거를 오늘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변호사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임한 변호사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지? 이거부터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변호사는 한 4가지 요건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이해관계가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살짝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갖춰야 되는 요건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 때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되면 전반적인 법률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특정 분야에서 수년간 관련 프랙티스를 계속 하시면서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은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눈이 아픈데 우리가 내과를 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은 성실함입니다. 아무리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성실하지 않으시면은 제대로 성과가 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에서나 기본적인 성실함은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도 잘하시고 열심히도 하시는데 의뢰인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면 의뢰인이 답답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뢰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변호사님이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변호사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파트 사듯이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산다 그러면 동네 위치는 어떻고 그리고 평면도는 어떻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꼭 드는 단독주택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안에 구조를 살펴보고 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처럼 법조 시장은 사실은 정보가 그렇게 유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구할 때는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좀 친한 변호사님, 소위 말하는 인싸를 동원해서 그 인사이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호사 업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법조 시장 내부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정말 친한 변호사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님의 전문 분야에 맞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님한테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님께 여쭤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의 법률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을 선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뢰를 해서 그분의 추천을 받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님하고 관계는 굉장히 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던가 아니면 대학 동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던가 이렇게 주변에서 변호사를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은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혹시나 만약에 대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요,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고 그들의 대응 방법에 대한 의견이라던가 아니면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사실 뭐 발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그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결국은 동지를 찾는 건데 이 경우에 나랑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몇 군데를 좀 방문을 해서 직접 만나보고 아, 이분이 나하고 좀 맞겠다. 그런 분들을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은 다 있으시거든요. 이 사람이 진솔한지 아니면 너무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인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보고 나하고 잘 맞겠다. 이런 변호사님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 개별적인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 방안을 사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아, 저 변호사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분을 선임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여러 변호사님들을 직접 만나보고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 지인 변호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만나봐서 이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으면 거기서 끝은 아니거든요.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자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하느냐 아니면 대충대충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의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도 그 사람이 나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뭔가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치가 이해관계를 온라인하는 거예요. 즉, 나의 이해관계와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게 맞추는 거죠. 우선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공보수라고 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내가 이 정도의 보수를 주겠다. 성공보수가 걸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 당연히 저 성공보수를 받고 싶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열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결국에는 자기 직업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얻는 보수가 너무 낮으면은 열과 성을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의뢰하신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의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본인이 맡기는 사건의 통상적인 보수는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통상적인 보수를 주되 그분이 열과 성을 다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뢰인 입장에서 효과적이고 더 유리한 운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온라인 돼야 되다 보니까 너무 큰 로펌 아니면은 너무 바쁘고 사건이 많은 변호사님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한테 내가 중요한 고객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역량이 있지만 나에 대해서 열과성을 다하지 않는 변호사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나에 대해서 열과성을 다하는 변호사님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맞닥뜨릴 문제의 크기, 규모를 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사무소를 선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 좀 고려할 부분은 사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건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객이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사건, 또 다른 사건이 연계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들이 그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들은 마당발 고객을 되게 좋아하게 되고요. 뭐 내 사건은 이거 하나일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비슷한 사건 또는 다른 사건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본인이 역량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역량을 좀 비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봤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평판에 대한 이해관계를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인 변호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법조 시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 개별적인 고객은 사실 이번 사건에서만 만나고 다음에는 안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변의 동료 변호사는 그 시장 내에서 계속 같이 업무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내 업무를 해주는 변호사를 전혀 모르지만 나를 소개시켜준 중간에 지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얼굴을 봐서라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판에 대한 이해관계도 연결을 시켜놓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해관계를 온라인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좀 고려할 거는 사실 개별 변호사님의 가치관, 직업관 같은 인품에 기인한 충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내부에 있는 지인 변호사님을 도움을 받는 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내부에서 이 변호사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 평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러 군데 만나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만나보면은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시면은 이런 정의감이나 이런 게 좀 무뎌지기 쉽고요. 그리고 좀 너무 사무실 운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있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부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할 때 뭐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은 신문 기사라던가 이런 걸 검색을 해 볼 때도 그분이 사회적인 가치, 공익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라던가 아니면 정의감을 통해서 충성을 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분들의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존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아,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고용이냐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시면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선임하기 전까지는 많이 재보셔야 되겠죠. 보수도 따져보고 이 사람 전문성도 따져보고 성품도 따져보고 많이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선임을 해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믿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 문제라고 하는 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법률가가 처리하는 방식이라던가 순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뢰인이 좀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당신이 틀린 것 같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일단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죠. 아, 법률 전문가로서의 내 의견을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충성도가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신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거를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좋은 신뢰관계를 통해서 충성도를 끌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좋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을 실망시키는 걸 당연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의뢰인이 나를 정말 믿고 있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면은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심입니다. 변호사를 신뢰하라고 했지 그냥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다 사건들이 많습니다. 항상 바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중에서 의뢰인이 관심을 두는 사건과 의뢰인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도 당연히 의뢰인이 관심을 두는 사건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상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챙기면서 아,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단계별로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너무 방치하게 되면 변호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좀 악용해가지고 대충 처리하고 뭔가 보수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좀 보시고, 이거 진행사항이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게 조금 몇 번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인싸 찬스를 쓰셔야 됩니다.
본인이 아는 이제 지인 변호사한테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가요? 아니면 되게 이례적인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셔가지고 좀 이 변호사를 정말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참이라도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결단을 내리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변호사 100% 활용법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